4.13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공천 룰에 대한 갈등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임 어제 그 공천 신청 접수 마감이 됐죠. 자, 이러면서 더 심각하게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 경선에서 우선 추천제를 시행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자 김무성 대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 먼저 두 사람의 발언 직접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광역시도에서 최소 하나 내지는 3개까지 우선 추천 지역을 정치적인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친 토론을 거쳐서 만든 공천 룰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공관위원들은 그 공천 룰 속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주 의원님, 일단 우선 추천제가 어떤 겁니까? 그 새누리당의 당규를 보면은 우선 추천 지역으로 이제 그 후보를 이렇게 선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우선 추천 지역의 대상이 아주 좁혀져 있습니다. 먼저 공천 신청을 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 추천할 수 있을 거고요. 예. 두 번째가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할 때, 또 세 번째는 여성이나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들을 이렇게 배려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한구 위원장 경우에는 정치적 소수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염두에는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경쟁력이 약한 사람 그리고 정치적 소수자 이걸 다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아주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이한구 위원장이 어제 공관위의 결정사항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보니까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또 이제 공관위원들은 말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 아주 그 또 김무성 대표도 그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는 이한구 위원장의 속마음만 드러낸 그런 상황일 것 같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가시화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뭐 정치 신인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우선 추천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네요. 말 그대로 동상이몽, 한지붕 두 가족, 또 어떻게 보면 우선 추천자로 쓰고 전략 공천이라고 읽는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는 이 한나라당 때만 하더라도 또 이전에 19대 총선만 하더라도 공천심사위원회, 이번의 경우 공천관리위거든요. 예. 그만큼 상향식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 공천관리위에서 현역을 평가하겠다. 사실 이러한 제도가 나온다는 것이 현역 평가를 하겠다는 성격이 더 강하게 방점이 찍혀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상향식을 보완하는 일종의 소수자 배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우선 추천 제도가 현역 평가를 통한 전략 공천, 누군가를 좀 어떻게 보면 염두에 둔 그런 제도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예, 공심위와 공관위, 뭐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옛날에는 과거에는 공심위원장을 외부에서 주로 이제 많이 영입을 했고요. 뭐 명망인가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뭐 정말 한 칼에 날아가는 자리일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심사가 아니라 관리라고 하지만 이한구 관리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봐서 걸어낼 거는 걸어내겠다라는 입장이고, 뭐 김무성 대표는 무슨 소리냐, 지금 당헌 당규에 있는 거 그 안에서 당신의 역할이 있는 거지. 이런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한구 위원장과 김무성 대표 두 사람의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철저하게 친박과 비박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내의 개파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 일종의 공천 삿바 싸움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사람의 갈등은 앞으로도 이게 전초전이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요. 근데 이한구 위원장이 언급한 그 내용이 결정이 되려면은 일단 공천관리위원회 3분의 2가 통과가 돼야 되고요. 예.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도 인준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여야가 이제 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4.13 총선 지역구 출마할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신청을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결과 새누리당은 3.5대 1, 잠정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1.5대 1, 물론 이제 국민의당과 좀 나눠져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경쟁률이 상당히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3당이 출연했기 때문에 야권이 분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의 몰리는 후보들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고요. 예. 앞으로 이제 그래도 3자 구도의 선거가 명확해졌으니까 뭐 그런 측면들이 강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판세를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 경쟁률만 봤을 땐. 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그 공천자들의 경쟁률에서 0.5 정도를 더하면 정당의 지지율과 비슷해집니다. 아하. 그만큼 정당의 지지율이 선거에서는 당선과 관련되는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1대1 대결 구도가 되었던 지난 19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2.9대1, 지금보다도 거의 뭐 1.5배 정도 더 높은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지금은 야권이 또 나누어져 있다는 점이고요. 그렇죠. 또 내용상으로 보면 정당 지지율이 이전만 못하다는 것, 19대 총선과 비교할 때. 또 하나는 상당히 내용적으로 봤을 때 당내 상황이 특정 계파에 상당히 공천이 배려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외부의 또 인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도전 의사가 아주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또 성산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실제로 공천 신청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합류 의사를 밝혔던 이상돈 전 비대위원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입당할 경우 동참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자, 어제 발언 내용인데요. 함께 그래픽으로 보시겠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오면 당에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정 전 의원의 지론을 유지하고 이를 국민의당 당론으로 확정하면 내가 합류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정동영 받으면 이상돈은 나간다.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가장 두 분이 부딪히는 부분이 햇볕 정책, 대북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동영 전 장관은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죠. 개성공단을 사실상 만들어냈던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전 위원장하고도 협상을 해서 뭐 개성공단의 전기 또 북한 전역의 전기를 지원하겠다 이런 또 발표도 했었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동영 전 장관은 남북 화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철저한 햇볕론자죠. 하지만 이상돈 교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때문에 햇볕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을 해왔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역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신 분입니다. 예. 두 분이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할 부분이 없는 대쪽에 서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상돈 교수 같은 경우는 아직 입당은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동영 전 장관이 들어오면은 내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국민의당이 이 부분이 가장 아프고 쓰린 부분인데요. 예. 이 중도 또 다른 정체성. 선택지로서 중도 정책 정당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념적 충돌을 정책적으로 조정해야 이 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곧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념적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진보와 또 보수라고 하는. 그렇다면 이것을 새로운 이 대북 정책 3.0으로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당내에서 논의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이 경쟁적이고 자유로운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이 표방돼야 되는데 여전히 이념이 지금 현재 강조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누가 이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나는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바로 이 부분을 극복해야만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도 있고 그리고 대선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도 정당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중도 정당의 단점이 바로 이런 경우 좌와 우의 중도 좌, 중도 우가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색깔을 낼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충돌을 많이 하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정책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대북 정책에는 진보 정책도 있고 보수 정책도 있지만 가장 합리적인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 정책이 뭐냐를 뽑아내는 것이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권노갑 고문과 정동영 전 상임 고문의 이 관계도 좀 미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의 국민의당 입당을 권노갑 전 고분이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두 분은 어떻게 보면 15년 동안 굉장히 애증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였죠? 정동영 전 장관이 정계 입문할 때 가장 먼저 만나서 정계 입문을 권유한 사람이 권노갑 당시 전 고문이었습니다. 당시 MBC 기자였을 때.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김대중 당시 총재의 지시에 따라서 했겠지만은 그 당시 하여튼 권노갑 고문의 권유에 따라서 정치 입문을 했고 물론 그 당시에 서울 강남을 할 것이냐 또 뭐 전주 덕진을 할 것이냐 설왕설래가 있었지만은 결국 입당을 했었고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청와대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정동영 전 당시 의원이죠.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시중에는 권노갑 고문이 부통령이다. 제2의 김현철이다라는 그런 소리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난을 합니다. 면전에서 비난을 하고 그리고 이어진 정풍운동을 사실상 정동영 의원이 주도를 하고 그래서 그때 또 권노갑 의원이 일선에서 물러나는 물러났죠. 그런 그 결과를 빚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동영 의원이 권노갑 고문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왔다 그럽니다. 그래도 권노갑 의원은 만나주지 않았었고요. 그 이후에 2006년에 열린 우리당을 창당하고 정동영 의원이 의장 시절에 권노갑 고문을 만나서 사과를 했다. 이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